많은 사람들이 철학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일단 풀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본적 오해예요. 이건 일상적인 오해가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철학은 과학과 다르다. 철학자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 이야기에 내 주장에 내 이론이야말로 보편타당하다. 뭐 그러면서 그래서 아까 우리 오성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대부터 철학자들은 어떤 존재에 대한 탐구, 존재의 탐구를 해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했는데 사실은 존재의 탐구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는 철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화학의 영역으로 가버렸어요. 이제 철학에서 아무리 뭐 이데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얘기해도 그건 다 거짓말이다. 이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존재의 영역은 이제 거의 과학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럼 철학이 뭐냐 하면 철학은 결국 어떤 삶에 대한 탐구 뭐 이런 건데 여기는 엄밀히 말하면 정답이 없는 거죠. 일종의 주장입니다. 각자의 주장. 그 주장에 얼마나 합리성과 또는 보편성이 있느냐 이런 거 가지고 그걸 가치를 매기기 때문에 뭐 학자에 따라서 이런 설도 있고 저런 설도 있고 그런 거죠. 만약에 철학이 답이 있다면 그건 과학이지 철학이 아닌 거죠. 그리고 또 철학이 보편성이 없이 완전한 자기 주장이나 신념만 가지고 말한다면 이건 종교가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러셀이라는 사람이 철학은 신학과 과학의 중간의 영역이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겠다. 저는 그게 처음에는 그 말이 조금 뭔가 이 사람이 좀 절충적인 이런 얘기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좀 하면 할수록 그 생각이 정말 적절한 표현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장이긴 하지만 완전히 신념이나 이런 것만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과학처럼 아주 뭐 객관적인 명쾌한 어떤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또 떠들 얘기도 저 사람의 주장일 뿐이다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어떤 사람 그걸 듣고 뭐야 이거 뭐 자기 그거 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내 생각과 다르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럴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종교인들 앞에서 특히 교회나 이런 데서 하면 조심스러운 게 철학자들은 항상 그런 문제에 안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단순한 저 사람의 주장이다 생각하면 굉장히 속편하고 좀 거리를 두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글이 제 개인 블로그에 어느 철학자의 변명 이런 이제 주제로 썼었는데 그걸 내리고 다시 재구성해가지고 이제 다시 써가지고 이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연씨는 지혜의 연마와 씨름하는 이. 그래서 철학자를 그냥 세 글자로 이렇게 줄여서 한 거고 사실은 이것은 마케팅 비밀이지만 마케팅 전략도 좀 들어갔어요. 어떤 여성의 이름처럼 해놓으면 젊은 여성들 독자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겠구나 이런 또 얻어된 뜻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했고요. 주 독자층이 사실 그래서 저는 블로그를 해봤자 뭐 별로 들어오지도 않고 어째 지나가다가 들어오는데 제일 많이 들어온 사람이 어디겠어요? 부동산 중개업자. 이분들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블로그 이런 보면서 오면은 뭐 이웃 신청하고 이래가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 그 이웃에 보면은. 그래서 주 독자층을 저는 이게 철학 전공하는 사람을 향한 게 아니고 심지어 저의 집사람이나 뭐 가족이나 제 딸이나 제 형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저희의 철학을 전공한다고 해서 제 철학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고 예 어서 오십시오. 무슨 공부를 하냐 뭐 정말 섭섭하더라고. 30여 년 넘게 철학을 공부해 왔는데 당신 철학이 뭐야? 아무도 묻지 않는 거예요. 이건 은근히 자존심 상하고 열받는 얘기일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집에서 자기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왔는데 아무도 뭐 묻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하면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친구들조차도 철학을 공부했다는 건 알면서 묻지도 않고 뭐 그래서 또
다른 친지들도 그렇고 아는 사람들도 제자들 등등. 그래서 이분들에게 내가 일방적으로 철학을 얘기해 봐야 뭐 들을 리도 없고 따분하다고 꼰대 같은 소리 한다고 그럴 거고, 그래서 조금 더 대화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대화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서 나의 반대측에서 내 생각을 물어보고 따져보고, 그럼 나도 답변하고 이러는 게 해보자. 이래서 이 책을 이런 식으로 대화체인 일종의 극본식으로 꾸몄습니다. 그래서 저술 배경은 뭐 되게 상식적인 뭐 학부 수준으로 이렇게 가면은 뭐 쉽게 대화도 되고 말이 좀 통하지만, 전문 분야로 들어갈수록 대화가 안 된다는 거 많이 느꼈을 겁니다. 더 공부해 본 사람.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낯설다. 어떤 면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너무 낯선 부분이 너무나 많다. 이거는 뭐 내 자신이 극복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이게 서로 간에 이게 이제 깊이 들어가면 낯선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게 이제 그도 그렇지만 현대 문화, 제가 1950년대생인데 지금 2025년 이렇게 뭐 되다 보니까 그 당시 내가 자라온 그 풍경과 가치와 이런 분위기와 지금 너무 다른 거야. 이제 나도 죽을 때가 됐나? 아, 이제 완전 나는 이방인이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와, 정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 정말 이제 뒷방 늙은이로서 이제 가치 없는 인간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현대문화도 그렇고 또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낯설고, 뭐 사람도 거리에 다니는 사람도 옷 입고 다니거나 이런 것도 낯설고, 뭐 친구 심지어 가족 집사람도 낯설고, 집사람도 접을 때 같이 살던 그 부인이 아니고 몇십 년 지금의 5년 전에 부인도 아니고, 지금 이거 보니까 막 너무 황당하고 나 지금 낯선 거예요. 이건 내가 변해서 그런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아 물론 사람은 변하는 거지만 그래도 너무 다른 것 같다. 그래서 결론은 내가 또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막 이런 생각 감정들이 막 섞여가지고, 아 이런 이제 낯선 이방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글을 이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족과 친구들을 알아야 글의 무드를 이해할 수 있겠다. 막 이런 돼서 이걸 뭐 팔려고, 잘 팔리면 좋지만 안 팔려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거다. 왜? 가까운 친지나 친구나 지인이나 가족이나 이런 사람에게 보라고 그냥 주는 것만으로. 그래서 그렇지만 이렇게 낯설게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생각이 다른 거예요. 너는 너대로, 너는 너의 리듬대로 춤을 추고 나는 나의 박자대로 춤을 추고, 똑같은 불을 놓고도 이건 불이라고 하네, 저 사람 그건 불이 아니야 라고 하는 사태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일 수 있죠. 우리가 설득 프로그램을 몇 년간 한 것도 사실은 그 속의 주제도 이제 같이 겹치는데, 결국은 뜻 있는 사람들,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할 거냐. 공감대가 다른 말로 하면 공명이에요. 나의 떨림과 너의 떨림이 어느 정도 일치해 가는 그런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할 가겠냐. 이제 그런 의도에서 이제 이런 걸 한번 써봤습니다. 소기의 목적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희곡식으로 이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장면 하나하나를 전부 제가 경험한 또는 제가 관여하거나 그런 데서 제가 우리 여기 설득 프롬 장면도 하나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은 실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공리공담 25쪽에 보면은 우리 설득 포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논의되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가상으로 돼 있지만, 사회자와 등장하는 인물도 너무 좀 우리 막 이렇게 성도 조금 바꿔서 이렇게 했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 장면들을 제가 관여하는 데서 이제 골랐고요. 대화체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주제가 철학에 대한 오해인데, 이게 몇 가지가 쭉 있습니다. 있는데 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점친다.
점치는 일이다 이런 거에 대한 오해가 있거든. 저도 어떤 예전에 학교에서 어떤 여교사가 저보고 우리의 대학교 갈 건데 어느 쪽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그래 황당해서 저 그런 거 아닌데요 라고 말하기는 좀 쑥스럽고, 그래서 이제 동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강서구 서쪽에 있었으니까. 서쪽으로 있는 대학은 김포대학이나 저기 뭐 부천대학 그런 것밖에 없어요. 인천대학. 나머지는 전부 동쪽에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점친기 오해를 하고, 그 다음에 골치 아픈 학문이다. 골치 아픈 학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철학에 대한 그 막강한 오해 중에 하나인데, 어서 오십시오. 왜 골치 아픈 학문이 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은 남의 철학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남의 철학을. 근데 자기 철학을, 그 철학이 뭐 질이 높든 낮든 떠나서 내가 생각하는 철학은 쉬운데 남의 철학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다. 예. 됐습니까? 예. 남의 철학은 엄밀히 말하면 철학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드리는데, 예를 들면 제 개인 체험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쉬워요. 내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하고 또 막 누구하고 다퉈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서양 철학자 누구의 책을 읽다 보니까 그 고민에 대한 답이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쉽게 딱.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한 사람과 다른 사람의 철학이 어떤 공명이 일어날 때는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하면은 어려워지, 골치 아픈 거예요. 서양 철학을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건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번역의 문제가 있고, 하나는 그런 공명이 아니라서 내 삶의 배경이 아닌 그런 데서 나온 이론을 내가 억지로 이해하려고 보니까 힘든 거예요. 어렵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데, 철학이 어렵지 않으려면 자기 삶의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그것과 공명이 일어나는 다른 철학자, 뭐 전통 철학자든 서양 철학자든 그분이 나에 앞서서 나의 문제를 똑같이 고민했구나. 이런 게 딱 포착될 때는 그 기쁨은 말할 수도 없이 기쁘죠. 예, 최고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저는 억지로 이해되지 않은 건 그냥 넘겨버립니다. 아무리 뭐 누구의 철학이 중요하고 훌륭하고 이런 헛소리 해도 그냥 이거 나하고 상관없어. 그냥 제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철학 번역의 문제는, 나는 제일 싫은 게 서양 그 영어나 뭐 외국어를 번역, 관계대명사 이후에 저를 서양식으로 막 거꾸로 해서 다시 돌아와서 이해하게 만든 그런 번역 집어치웁니다. 때려치워라. 그렇게 아주 번역의 꼴찌입니다. 그냥 수수수 우리 한국식으로 수수수 하면서 관계대명 끊고 그 관계대명사를 다른 뭐 이는 이렇다 이러니까 하다든지 다시 말하면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말을 한국식 문법으로 끌고 가줘야지. 어쩌라고 말이야. 앞에 쭉 관계해놓고 다시 돌아와서 그거는 뭐 이래 버리면은 아주 욕 나와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서양 철학 서술 구조가 서양은 관계대명사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러는데, 번역자가 좀 딸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꾸 번역하다 보면은 이해하기 어렵어요. 그래서 그런 번역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아마 예전에 대학에 다니실 때 철학이 어려웠던 이유가 있어요. 철학 개론해가지고 이제 교양 시간에 듣잖아요. 또 누구의 철학. 그러면 내가 강사를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 대학에 그 철학을 전공한 사람을 없어요. 어디 강사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강사도 구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전공하니 다른 철학 전공하는 그 사람 맡겼어. 자기 전공 아닌 거 강의하려니까 얼마나 떠듬거리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때는 그 사실을 몰랐죠. 대학에 있으면 다른 과도 아마 그런 게 있어요. 비슷하면 이름만 비슷한 거 붙여가지고 그냥 강의 맡긴. 그러면 그 사람은 부랴부랴 가서 이제 강의 준비한다고 하면 다른 책 읽어보고 남은 책 읽어보고 막 이래가 대충 급조해가지고 강의 준비가 쓱 들어가는데, 자기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이 중언부언되고 막 어렵게 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실생활의 공의공답 안 되는 공의, 이거는 우리 설득 포럼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맨날
몇 년간 하면서 제가 느낀 바로는 우리는 실용적인 것만 거의 철학적인 것보다는 현실에 갖고 뭐 남을 어떻게 설득하냐 뭐 또 뭐 현실 문제 이런 실용적인 문제를 다루었어요. 주제를. 그러니까 철학하는 나로서는 상당히 그게 직접 관여할 좀 뭐라고 할까 영향이 딸릴 수밖에 없었고 또 내가 거기서 장황하게 철학으로 떨어봐 이건 또 공리공담이 될 수밖에 구름 잡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고 이런 어떤 심리적 갈등을 고려해서 이 쪽꼭지를 이제 글을 썼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그래서 그렇지 않다 실용적인 공리공담이 아니라 실용적인 부분도 있다. 그게 뭐냐? 이게 나중에 읽어보면 재미있겠지만 저의 개인 얘기입니다. 열등감 극복. 그 다음에 삶의 주체성 확립. 대중의 욕망과 야합한 종교를 대체할 만한 진리 확보. 이거는 종교 비판이 아닙니다. 현행 잘못된 종교에 대한 비판입니다. 참된 종교는 철학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요즘에 어떤 신학에 대해서 좀 푹 빠져 있는데요. 신학을 전공을 하는 건 아니고 신학적 견해를 밝히는 어떤 유튜브가 그분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요즘 보수 복음주의 신학에서는 그걸 자유신학이라고 일컫는데 내 취향에는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는 그래요. 철학이나 과학과 결국 신앙이 배치되지 않는다. 결국은 신을 자기가 어떻게 규정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의 문제지 어떤 기존의 철학이나 딱 정해놓고 못을 박아놓고 이리 하라 하는 그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다. 그렇게 이제 접근에 들어가니까 저는 듣기가 편하고 귀에 순하고 그런 각도에서 성서를 다시 읽어보면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또 오히려 새롭게 또 이해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종교를 대체할 만한 진리 이 종교는 기존의 좀 그 복음주의적인 뭐 그런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삶과 운명의 사랑, 행복, 죽음의 두려움 극복, 자유로운 정신의 경지, 나아가 사회 변혁 이론 등을 제공하므로 결코 공리공담이 될 수 없다. 이게 이제 제 주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꼭지를 그런데 이제 단 실용성의 종류는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먹고 사는데 그래서 옛날 철학자들은 직업을 다 가지고 있었다. 철학만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칸트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학이 생기면서 직업적으로 강의를 하면서 이제 철학만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지만 이제 21세기 넘어오니까 대학도 이제 철학과도 망해가고 이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다시 직업을 가지면서 철학을 해야 된다. 그 선구자가 접니다. 저도 교사로서 직업을 가지면서 철학을 했으니까 이제 철학자뿐만 아니라 문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문학 종사자들은 웬만하면 자기 직업을 가지면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다음 옛날로 돌아간다. 옛날 다 그랬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도덕군자나 성인이 되는 학문. 이거는 제 집 사람에 대한 불만을 이게 여기는 있지만 그 철학으로 따는 인생 자격증에 거기서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이 철학적 어떤 저술이나 이런 것들은 문학과 비슷한 점이 많다. 문학은 작가가 평소에 어떻게 상대에게 브레이크가 걸려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아주 공격을 받았거나 마음이 괴로울 때 그걸 문학적으로 승화시켜서 작품을 내잖아요. 그래서 해수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저도 집사람한테 당한 거 물론 집사람도 저한테 당하겠다 그랬지만 당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을 통해서 이제 그걸 해소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성인군자가 되는 학문이라고 오해를 집사람이 하고 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공자 맹자 이런 얘기를 가끔 하다 보니까 전통체 30년 넘게 공자 맹자 뭐 맨날 주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무슨 성인군자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성인군자가 아니라 철학은 비판하거나 탐구하는 거지 그걸 따르기 위해서 따른다면 그건 종교지 내가 종교인이 되는 거지 무슨 철학자겠냐고 이제 이렇게 반문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철학사를 공부하는 아까 조금 얘기한 거가 겹치는데 우리가 대학에서 철학 강의를 보면 거의 철학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 해당 교수가 자기 철학이 뭔지 이렇게 그런 얘기 안 해요.
뭐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플라톤이 그 다음에 요즘 뭐 현대 철학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를 하지 자기 철학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제 교육한다는 게 자기가 논문을 써서 자기의 관점을 조금 다르게 기존의 철학자와 다르게 얘기한다든지 나는 이렇게 생각한 이런 정도지 뭐 본격적으로 자기 철학을 얘기하지 않고 너의 학생 너의 철학이 뭐냐 너는 철학을 어떻게 만들어갈까 너의 삶에서 철학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거 집중적으로 파고 늘어지면서 그 학생으로 하여금 아주 열받게 만들어서 철학을 그냥 하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교육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뭐 장황하게 철학사를 떠들다 보니까 학생들은 아 그게 철학이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철학사가 내 철학을 하는데 참고가 자료가 되고 도움은 돼요. 그래서 하는 거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그러면 사학자가 되는 거지 철학자가 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 이제 이런 오해들을 다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와 지식에 대해서 이 내용보다는 이 배경을 설명하는 게 훨씬 재미있을 것 같아서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진화나 창조냐 여기에 등장하는 반석이라는 제 동창을 등장시켰는데 반석은 가상의 인물이고 예전에 태극기 집회할 때 보면 무슨 뭐 고등학교 일주고등학교 뭐에서 경기고등학교 뭐 경북고등학교 진주고등학교 예전에 그런 사람들 깃발 들고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동창을 하나 이제 그 등장시켜서 김반석이라고 이렇게 반석은 왜 반석이냐 김일성이 할머니인가 이름이 강반석인가 뭐 하여튼 그래요. 뭐. 반석이란 성서에 나오는 베드로를 상징 믿음의 아주 굳건한 사람을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따온 건 뭐냐면은 이 반석이라는 친구는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예전에 같이 교회 다니고 그러면서 믿음이 소위 독실한 장로가 된 친구도 있는데 독실해서 자꾸 나를 전도시키려고 불쌍한 영혼이다. 전도시키려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인물을 상정해서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반석이라는 친구가 이제 나를 전도시키려고 제 주변에 참 많습니다. 저희 형님 두 분도 목사고 한 분은 돌아가셨지만 내 여동생이 선교사고 외제도 선교사 목사로서 저기 가 있고 우리 누나가 건사고 우리 집안만 아무것도 안 돼 제주 사람이 최근에 천주교 나가고 딸내미도 안 믿고 이제 그 정도인데 친구들 중에서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교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 총신대 앞에 있는 사당동 그 자취방에서 신학생들과 같이 자취를 했기 때문에 막 우글우글 합니다. 근데 전부 다가 거의 다가 그 복음주의 소위 말하면 예수교 장로회 중에서 근본주의 신학 합동측 그 교파에 속하는 목사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저도 뭐 시달림 일종의 시달림에 대해서 거기에 복수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그래 이제 거기에 진화냐 창조냐 얼마 전까지도 뭐 우리나라에서 뭐 미국에서도 창조과학이라는 게 있고 그걸 창조를 강조해서 교육시켜야 되나 왜 진화론만 시키냐 이러면서 이제 서서히 수면 위로 부상하다가 요즘은 잠잠한데 이런 도전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 이제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는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사실은 생물 진화 이전에 저는 물질의 진화를 믿습니다. 소립자에서 예전에 우리가 배울 때 원자가 아래의 단위로 우리가 알았지만 요즘 물리학은 소립자까지 또 반물질 뭐 등등 이런 것까지 나오는 판에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원자가 되고 고분자가 모여서 생명물질이 되고 그 다음에 생명이 탄생하고 신경계가 생기면서 의식이 생기고 정신이 생기고 이런 과정을 저는 이제 얘기했고 이걸 믿는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물질이라는 게 아까도 조금 우리가 여기 시작하기 전에 논의를 했지만은 물질과 에너지의 경계는 허물어졌다. 가령 블랙홀에는 물질도 없다 그래. 아무것도. 지구를 블랙홀에 들어가게 압축시키면 이런 동전 정도 크기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느냐?
어마어마한 어떤 힘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은 힘도 어떤 결국 관계에서 물질 사이의 관계에서 이제 압력이나 중력이나 그 관계상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결국 힘도 에너지자 어떤 물질과 같은 등가성을 가지는 그런 계열의 어떤 그 우리가 존재라고 할까 있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전 역학이나 뭐 뉴턴의 역학에서는 어떤 물질이 F는 ma 뭐 이런 공식에 의해서 뭐 물질이 딱 어떤 정해져 있고 뉴턴 역학에서는 그게 설명이 가능하죠. 우리가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게 아직도 그게 유효해요. 유효하지만 미시세계나 더 우주의 거시세계로 가버리면 그거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물질이나 에너지 관계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다 하는 걸 저도 그걸 지지하고 그래서 진화라고 하는 게 물질의 운동 방식에 진화고 진화하는 물질을 굳이 기출학적으로 다시 재해석하자면 저는 그걸 생기라고 보는 생기 살아있는 뭐 기운이 뭐 생명을 갖고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물질 자체가 어떤 살아서 움직이는 어떤 진화가 가능하고 이런 관점에서 생기라고 보면 어떻겠냐. 뭐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행위상학은 허구라고. 이게 뭐냐면은 제가 직장 다닐 때 직장에 있을 때 그 어떤 여교사가 있었는데 부장인데 내 또래인데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분인데 날 전도하려고 무지무지하게 틈만 나면 아주 귀찮게 괴롭혔어요. 내가 그 저항하면서도 심리적인 압박에 엄청 시달릴 적도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과 모임이 있어가지고 하는 그게 배경이 됩니다. 그 배경이면서 그 차 속에서 대화가 이제 오고 가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심지어 과학자들한테도 그런 어떤 오해를 느꼈는데 뭔가 존재한다 하면 이거 뭐 있고 이거 존재하죠. 분명히 있는데 과학 법칙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과학자도 그런 얘기하는데 저는 없다고는 말 못해요. 있는데 법칙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성질로서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 얘기가 아니고 이미 그 중세기 르네상스 그 시기에 신학자들이 그걸 간파해 버렸어요. 그걸 아주 깨부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와 속성 개념을 이용해서 토마스 아퀴나스 이때 오면서 그걸 이제 깨부숩니다. 그거는 관념이라든지 이런만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어떤 물질에 의존해서 발휘는 부차진 거 뭐 속성 어트리뷰트라 그러나 영어로 속성 substance에 반대하는 속성이다. 속성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예를 들어서 내 성질이 어떻다 더럽다. 이 사람이 착하다 하는 거는 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있는 것이지 내가 없으면 그건 없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말하는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물질과 물질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성질이지 그게 마치 어떤 뭐로 딱 정해져 있는 것처럼 있다는 건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물이 1기압 100도씨에 끓는다. 그게 법칙이다. 그래 버리면 사람들은 예전에 우리가 과학을 봐 실제로 그렇게 있다고 이제 우리가 착각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100도가 이하에도 끓잖아요. 100도, 기압이 1기압보다 낮으면 물이 없다면 그런 법칙이 또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결국 아까도 제가 관계라는 말을 했지만 어떤 물질이나 또는 어떤 대상들이 둘이나 둘 이상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성질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불교에서 엄청나게 설명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모두 인연에 의해서 어떤 일이 생겨나는가 하는 걸 이제 유식학이나 이런 데서 쭉 설명을 들어보면은 관계에서 없던 게 전혀 예를 들면 수소 분자 2개와 산소 분자 하나가 따로따로 있을 때는 이게 물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둘이 딱 합됐을 때 물이 제3의 이상한 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 결국 어떤 신경이 생겨 의식이 생겨 정신이 생기는 것도 그런 관계 속에서 생겨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 그 관계를 맺음으로써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걸 존재다.
물론 현상적으로는 존재지만 근본 존재다 해버리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본 존재가 아닌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근본 존재를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현상 너머의 과학으로 파악할 수 없는 사물의 본질이나 원리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이제 우리가 형이상학이라는 여러 의미로 쓰는데 제가 이 글에서 쓰는 형이상학의 의미는 그런 것으로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그럼 예를 들어 봐라 하면 바로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 같은 거, 이데아. 그리고 중세 신학에서 말하는 신의 개념, 이런 것들이 이제 형이상학적인 건데, 우리 동아시아 철학으로 이제 내려오면 주의가 말하는 태극, 뭐 이가 있고 태극이 있고 하는 것도 그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기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딱 뭔가 있다. 그럼 어디 있는지 말해봐라. 그러면 말하기가 참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형이상학이라는 거에 이제 숨어버리는데, 그래서 아까 진화를 인정한다면 뭐 사람, 개, 사랑, 아름다움의 본질 또는 실체가 정해져 있다가 보는 형이상학은 허구이다. 개는 지금 개이지만 사람이 돌보지 않으면 다시 늑대로 갈 것이고, 그렇죠? 고양이는 고양이이지만 사람이 너무 돌봐버리고 막 키우면 나중에 지도 안 잡는다. 그러면 고양이의 본성이 정해져 있다. 개의 본성이 도둑을 지킨다. 그게 본성이냐?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진화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변하고 다른 걸로 변해가버리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건 이제 불교에서는 뭐 제법 무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간이 구축한 관념이나 개념일 뿐 그런 실체는 자연물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물이 잠시 그 상태로 보이고 있을 뿐 내부적으로는 서서히 변하고 있다.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나이 든 노인들은 그랬죠.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다. 생긴 걸 봐도 그렇잖아요. 그건 뭐 그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설계된 자연법, 자연법칙은 설계되었다. 창조론 얘기인데, 창조과학회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연법칙은 사물의 속성 또는 해당 사물이 다른 사물과 관계하는 성질, 아까 말씀드렸죠. 뭐 이런 얘기.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있죠. 있기는 있는데, 그는 그 우유적 존재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관계 속에서 잠시 그 발현되는 거죠, 성질이. 인간이 없는데 한계 효용 체감에 뭐 이런 법칙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조건이 바뀌면 성질도 바뀐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신이 있다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이런 이제 문제는, 저와 자취를 같이 했고,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서울에 무슨 대형교회 목사를 하다 은퇴하고 지금 있는데, 그분 내가 형이라고 불렀던 그분이 얼마 전에 제가 교회 다녔던 100주년 기념으로 캄 호밍데이처럼 출신들 교회 모아놓고 뭐 잔치를 뭐 행사를 한다고 오라 그랬는데, 그 형은 갔고 저는 안 갔습니다. 안 갔지만 여기서는 갔다고 해가지고 둘이 거의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걸로 이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에 대한 오해를 엄청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말하는 신, 가드라는 신의 개념과 우리 동아시아에서 말하는 신의 개념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동아시아 내부에서도 신을 말할 때는 또 달라진다. 민간에서 말하는 신과 철학에서 말하는 신은 또 다릅니다. 민간에서 말하는 신은 산신령이나 용왕이나 또는 뭐 조상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신이라고 얘기하고, 철학에서는 신은 신비로움, 행용사예요. 명사가 아니고 신비로움, 신묘한 거, 이런 걸 말하는 것이지, 어떤 뭐 고스트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가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고대에는 그걸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고대에는 상제라고 그러죠. 상제. 근데 그 상제 개념이 공자 정도에 내려오면은 어떤 입법 개념으로 바뀌어버려요. 어떤 천명이니 뭐
어떤 입법 개념으로 오다가 나중에 주의 송나라 때 내려오면은 그 어떤 법칙 개념,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법칙 개념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거의 무신론으로 가버리죠. 무신론으로 가다가 최재우 때 동학 때 와가지고 신을 되살리는데 그 신의 개념은 여기서 말하기는 좀 어렵고 서구적인 그런 신의 개념에 대응해서 다시 이제 얘기하는데 거기서도 얘기한 게 신은 그 대안으로 한 게 기다. 신은 없다고 말하자 있다면 기다. 그래 저도 그래요. 있다고 말한다면 기다. 근데 키가 아까 분명히 말했죠. 키라고 하는 게 어떤 물질이 아니고 어떤 존재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신에 대한 저는 그걸 힘으로 보고 싶어요. 힘. 나는 하느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나한테 보여주었다. 기도를 해보니까 하느님이 나한테 나타나서 보여주었다. 그 사람이 그걸 느꼈다 하면은 나는 그거 인정합니다.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그런 힘이 작용했다. 그렇죠? 제3자는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성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선지자들이나 제자들이 봤다. 난 그거 인정합니다. 왜? 그분은 그렇게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느낌을 주는 힘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존재한다면 서양 철학자들이 말하는 비물질적인 그런 초월적인 어떤 그 형이상학적인 검증할 수 없는 뭔가가 그게 아니고 있다면 우리에게 힘을 주는 또는 힘을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뭔가가 있다. 난 그래서 그걸 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거는 이제 저 앞으로 쓸 철학책의 이제 하나의 주제 중에 하나인데 사람이 느낌을 갖잖아요. 너도 갖고 나도 갖고 어떤 신에 대한 느낌을 모두가 가질 수는 없지만 사람마다 느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만히 있는데 느낌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내부적인 어떤 열렬함이라든지 뭔가 외부의 세계와 소통하고자 하는 뭔가의 에너지가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감응하는 또 다른 자기의 내부에 있던 그것이 내부에 있던 또는 외부에서 어떤 힘이 작용하든 간에 뭔가가 힘이 작용한다. 그래서 나는 그걸 신으로 보자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존의 우리나라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신이란 서양적인 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서양 중세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하고 종교 개혁 때 루터나 칼빈이 말한 그 신의 개념을 못 벗어나요. 거기에 한계가 있다. 근데 현대 신학자들은 사람들은 그런 신의 개념에 발목 잡히면 더 이상 볼 수 없다. 그래서 신을 어떻게 봐야 할 거나 굉장히 고민을 갖고 있는 이제 그 고민 중에 하나가 저같이 이렇게 어떤 힘이나 기로 보자는 게 하나의 제안이에요. 그래 답은 사실은 없죠. 어떻게 보면 교과서 같은 답은 없는데 철학이 원래 그런 거니까 그런 주장이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래서 저는 그 근거를 또 있어야 되니까 기독교 성서에 보면은 창세기 1장 이제 하느님이 영이 수민이로 운행하시느니라. 운행이란 말은 시간과 공간을 이미 포함되는 얘기가 운행이란 말은.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했다. 마리아에게. 그러면 그 성령이란 어떤 힘이잖아요. 신적인 힘.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되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헛개비가 있으면 됐다 이러저다. 이거는 오히려 비성경적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힘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신이 있다면은 인간은 우리가 3차원, 4차원 그대 보는데 4차원, 5차원, 9차원까지 있다고 과학자들 요즘 얘기하는데 그 차원에서 보는 어떤 존재하는 뭔가가 있다면 그런 힘을 미치지 않을까. 그게 고도로 진화된 우주인이라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그런 우주인이라 할지라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어떤 힘을 미칠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을 인식하지 못해도 우리 인간은 바이러스를 인식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어떤 존재자를 우주의 존재 인식하지 못해도 그 존재자는 우리에게 힘을 미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가능할 것 같아서. 며칠 전에 이제 부활절 이제 지나갔잖아요. 예.
이제 뭐 교회 집사람 결혼하고 집사람 이제